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한미 협상 불발에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는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면서 3,200선 안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예정됐던 한미 통상협의가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돌연 취소되면서 한미 무역협상 차질 우려에 증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8월 1일 관세 유예 만료 전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매출이 2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HBM 수요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장중 3% 넘게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부진에도 2차전 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전문 기업을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감과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호실적과 EU 무역 합의 임박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실적 악화에 8%대 급락했고 IBM이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 부진에 7%대 급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관계가 지속된 점도 경계 요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OMC를 앞둔 연준을 공식 방문해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에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는 관측에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ECB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자산배분 자료 야코비입니다. 김상훈입니다. 올해 경기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경기는 계속 지금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물가는 좀 낮아지는, 즉 골디락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경기도 경기지만은 올해는 트럼프 관세라든지 중동 지정학적 이벤트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월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경기는 좀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심리적인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인식도 형성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실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식을 제일 선호로 한 자산군별 선호도를 유지를 합니다. 한편 저희가 기존 자료들에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도 좀 빠르고 강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월 의장 거치 관련 논란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달러화 그리고 이제 달러 미국 국채에 대한 의구심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원화 등 달러외 통화로 분산 투자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부 부채와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의 이제 콜라보 합동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 자료는 박준우 수석연구원과 같이 자료를 썼고요.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빅뱅이라고 해서 이 정부 부채와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안이 어느 정도 안착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은 1870년대 근본이제를 채택했던 화폐제도의 첫 번째 대전환, 그리고 1971년에 금달러 불퇴한 선언을 했었던 화폐제도의 두 번째 대전환에 이어서 세 번째의 대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미국 화폐제도의 대전환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것이 부채와 금융자본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정부 부채와 금융자본주의 시대 채권과 주식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큰 방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잠깐 언급드렸듯이 화폐제도는 187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항상 이 부채 구조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폐제도에 대전한 시기에는 민간 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었고요. 두 번째 화폐제도에 대전한 시기에는 민간 부채도 증가를 하는 동시에 정부 부채가 그전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 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또 항상 태동했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전략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는 분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해봤고요. 그것이 이제 다르파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지를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이오와 우주방산조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주로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들만 주목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 산업 정책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이오고요. 원전은 상반기에도 주도주였는데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앞선 두 가지 업종에 비해서 선호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숏 관점에서의 접근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만 8월에는 모멘텀이 좀 부재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강조드렸던 이 자본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9월쯤부터 다시 관심을 제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채권 담당 박준우 수석연구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 부채입니다. 결국 정부 부채가 곧 국채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그 증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정부 부채를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900년대 초중반 때 영국 정부 부채 비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1970년 이후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일본 정부 부채율이 급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례들을 조금 분석해서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를 첫 번째로 진단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매크로 투자자는 반드시 정책 대응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X축이 정부 부채 비율이고요. Y축은 자국 은행들이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원을 해서 자국 은행들을 통해서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즉 금리를 누르는 정책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금융 억압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들을 과거 영국, 1940년대 미국, 그리고 2010년대 일본 사례들을 좀 분석을 했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SLR 규제 완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스왑,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 억압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 임플리케이션은 이 부채 리스크를 단순히 금리로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통화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0년대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때 일본 국채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를 요약을 한 겁니다. 2013년도부터 약 한 10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기록을 해보면 이 빨간색 선이 엔화로 표시한 일본 국채 수익률입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많이 눌렀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 국채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정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달러화 표시 일본 국채 투자 수익률을 보면 거의 지난 10년 동안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해서 투자 성과가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통화 가치가 약세되면서 글로벌 투자들의 수익률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의 부채 리스크가 더 심화되면 금리를 누르는 인위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금리 상승보다도 달러와 약세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투자 전략들을 본문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시장 출장 다녀온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팜마트와 같은 신소비 품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서요. 관련된 신소비 포럼을 중국 심천에서 개최해서 지난주 다녀온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신소비든 전통 소비든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면 고용과 투자를 나눠서 전반적인 탑다운 관점의 중국 소비 시장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소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고용과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중국 소비 시장 분석을 하고 신소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업별로 고용 규모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 최근에 중국이 출혈 경쟁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업이 됐든 시크릿컬이 됐든 중국이 감산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앞으로 과거에 했던 이 공급 측 구조개혁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감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중국 철강 시멘트 관련된 고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고용 시장의 압박을 중국 정부가 지금 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이 여전히 고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조조정은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출혈 경쟁 단속이 좀 미진하게 저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고용 압박이 추가로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은 재정을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재정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이 큰 댐 건설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중국에 했던 산샤댐의 3배의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프라 투자는 물론 기대감은 형성될 수 있지만 단일 건의 이러한 댐 건설 투자가 전체 부동산 투자를 다 이제 하락하는 거를 메이크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상쇄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혈 경쟁 단속과 고정자산 투자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추경 규모는 0.5조에서 1조 정도로 예상하고요. 중국의 재정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투자 사이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단을 자극할 수 있는 쪽으로 설정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방향성은 이구한신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내구재에도 기대감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이구한신이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구재 특성상 이 소비의 빈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소비와 같은 소비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품목 쪽으로 관심이 여전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추경으로 이제 소비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되면 전반적인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신소비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경 발표와 유사한 시즌에 15차 5개년 계획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 제조 2023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AI 관련된 밸류체인과 신소비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홍콩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와 삼성중공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동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677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00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신흥국들의 자원 및 인프라 개발 수요로 인해서 건설기계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6% 급증한 것이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7월 1일에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내에서 통합법인의 위상은 10위권으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R&D와 구매, 조직 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제품 라인업과 지역적 강점의 상호 보완, 또 자체 엔진 탑재 비율 증가, 부품 및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7조 원, 영업이익 2,048억 원을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7.6%로 높아졌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4% 정도 상회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신규 수주는 26억 달러로 부진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총 18척 선박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고요. 올해 연간 수주 목표 대비해서도 26.5%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말에는 해양 플랜트와 이제 조선 부분을 합친 수주 잔고가 러시아 LNG 프로젝트의 취소로 인해서 25.7조 원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이는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2.4년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저성가 컨테이너선 건조량 감소, 또 해양 부분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2분기 대비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두 달간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면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 4.0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관세나 또는 환율 하락 등 악재를 이익 전망치에 다 반영을 했지만 여전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 6배 초반 수준으로 매우 낮고요.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감익 가능성보다는 증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미국 관세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2025년,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번에 0.9%, 11.2% 상향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3.6조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6% 감소를 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1.9%, 저희 전망치를 0.9% 상회했습니다. 일단 재고 증가 및 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 감소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 분기부터는 관세 부과가 8천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 연구비 증가나 또 기타 사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이번에는 환율 수혜가 6천억 정도 발생을 해서 일부 상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2025년 영업이익을 11.8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 7.3% 하회하지만 저희 전망치 기존 대비로는 0.9% 상회하는 겁니다. 주된 이익 전망치 상향 이유는 4분기부터 미국 관세율이 이제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 거고요. 저희 전망치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7.3% 적기 때문에 관세나 환율 등 악재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21만 원으로 16.7%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핵심은 해운업 영업이익의 급증 그리고 법인세 비용의 감소입니다. 이 해운업 중에서 자동차 운반선 PCTC 시황이 안정된 데다가 비계열 고수익 PCTC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톤세라는 제도를 적용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이 톤세라는 거는 해운업 지원 정책 중에 일부로서 그 세전이익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 캐파에 비례해서 과세하는 거고 이 제도는 해운사의 법인세 비용을 아주 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번 2분기부터 그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당기순이익 전망 창출 능력의 개선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15.4%, 18.2% 상향했고 배당에 대한 가정도 15%, 14% 상향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389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23%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4.9, 3.8%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쪽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잘 나왔는데 이건 파생이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톤세 적용의 영향입니다.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저희는 기존 대비해서 2% 상향하고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5.4%나 상향하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해운업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번에 10% 추가 상향해서 전망치를 내놨고 톤세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세 절감 비용 절감 때문에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T 서비스 담당 김준섭입니다. 전일 발표했던 삼성 SDS 2분기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목표 주가는 20만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해드립니다. 삼성 SDS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51조 원, 영업이익 2,302억 원으로 시장 기대는 다소 하회했습니다. 기대 대비 물류사업과 ITO의 매출 둔화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객사가 1분기에 미리 선적을 해놓는 바람에 2분기 물통량이 줄었고 그 결과 물류 부문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 160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AI 육성 정책의 도축으로 제시를 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서버린 AI 개발 방향성이 삼성 SDS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높은 적합성을 보인다
것을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이번 실적을 보면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확실히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 STS는 지난 5월 수주했던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전략의 효과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CSP 부문 HPC 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 증가로 실적 고성장세를 유지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AI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는 벌써 70개 고객사 13만 명 규모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사업과 같은 공공 AI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소브린 AI 정책 방향이 삼성 SDS의 행보와 맞는 만큼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E&A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E&A 2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800억 원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비화공 부분의 가파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공 부분의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률 호조 등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해외 수주는 2.6조 원으로 올해 가이던스 11.5조 원 대비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35억 불 규모의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곧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10억 불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하여 올해 가이던스 달성을 낮춰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위한 관건은 신사업에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 그리고 CCUS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결과가 주가의 방향성을 추세적 상승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LS 일렉트릭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LS 일렉트릭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2분기 매출액은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085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간 1% 축소됨에 따라 컨센서스를 확인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전력 사업 부문, 그 안에서도 배전반과 변압기 수주의 호조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배전반은 특히 지난해 말부터 연초 수주했던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크게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변압기 부문도 같은 기간 44% 확대되었습니다. 야외 사업 부문도 미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 자회사들의 안정화 등이 반영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은 관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능 관세 외에도 반덤핑 관세가 예고가 되면서 2분기 중 총 100억 원 후반대 중후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지만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입니다. 신규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향 수주의 경우 첫 고객이었던 X사 대상 후속 수주는 예상 대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논의 중이던 다른 파이프라인은 큰 차질이 없어 내년까지 가시화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를 중심으로 한 초과학 변압기의 수주 잔고도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나고 있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투자 계획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주 증가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9.5%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는 EV/EBITDA 6배 적용했고요. 최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저희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철강 감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일본 열연 반덤핑 조치에 따라서 가격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열연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에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3천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회하긴 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별도 부분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저희는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원자력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3분기부터 철강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열연 가격이 한 달 동안 8% 상승했는데 한국 열연 가격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먼저 인투이티브 서지컬 대해서 김세한 연구원이고요. 마지막 자료 파이서브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기업 분석 담당 김세환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은 견고한 수술 건수와 신제품 출시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가 수준을 미뤄봤을 때는 일부 운용 비용을 축소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술 건수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인데요. 매출의 60.4%가 소모품 그리고 수술건당 1,800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수술 건수 증가에 의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 교체 및 아이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견고한 시장 점유율로 주가는 높은 프리미엄,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17.8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낮은 주주 수익성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ROE는 15.8%고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되 변동성 관리를 위해 일부 수익 부분을 덜어내는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이번 실적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출은 21.4% 증가했고 EPS는 2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8%포인트 증가하면서 38.8%를 기록을 했고 기기 및 액세서리 매출은 18.5%, 시스템 매출은 28.2%가 증가했습니다. 신제품 다빈치 5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파이서브는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하향했고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성장 전략은 그런대로 유지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인 FIUSD 출시에 따른 사업 확장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됩니다. 파이서브의 12개월 선의 ROE는 22.1%로 상승세에 있고 이 밖에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대부분의 동종기업이나 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한 반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맹점 솔루션 부문과 그리고 금융 솔루션 부문 모두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고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은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의 상단을 기존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출시 지연과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가이던스를 조정했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도 언급이 됐습니다. 반면 연간 EPS 가이던스의 하단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자사주 매입을 잉여 현금 흐름의 30%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으로도 언급했는데요. 연말 하반기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FIUSD를 비롯해서 카드 발급 플랫폼 그리고 헬스케어 결제 솔루션